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세 분은요.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선웅 부대변인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선웅입니다. 네, 예전에 그 청와대에도 계셨고, 네, 그리고 기초의원이었나요? 광역이었나요? 네. 제가 그 강남구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한번 당선돼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세 분 이야기 듣겠고요. 제가 오늘 마음이 좀 급해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일 동안 뭐 이렇게 정치권에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김남국 이제 현진우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 논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또 보좌관이 또 TV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또 입장까지 밝혔고요. 연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어제는 또 1인 1표 중앙위원회 부결,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닌가. 민주당 얘기 굉장히 할 게 많고요. 또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또 위헌 지적까지 했기 때문에 할 얘기 많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 먼저 12.3 불법 계엄 1년 됐습니다. 이 세 분의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짧게 듣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민주당부터 할까요? 여선웅 부대변인? 네. 저는 사실은 악몽 같은 시간이어가지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약간 위대함, K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하는 1년이었지만 어쨌든 굳이 우리가 그런 과정을 우리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윤석열 내란 이런 세력의 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갑자기 밀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갑자기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는 빨리 그러니까 치유는 빨리 회복됐는데 여전히 아픔도 있고 스크래치도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이 내란의 시간이 지금도 수습하는 과정인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처가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여선웅 부대변인 이야기 들었고요. 송영훈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여당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그날 저녁에 이제 모 언론사 기자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밤 10시쯤에 국회 앞을 지나서 집에 갔습니다. 그때 국회 앞은 매우 평온했거든요. 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더라고요. 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다시 코트만 입고 불이 나게 당사로 왔을 때가 밤 10시 58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도착하고 당 대표와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11시 33분에 당사 1층에 모여서 기자들에게 짧게 응답을 하고 11시 35분에 국회로 향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서는 들어가다가 줄이 끊겨서 국회 경비대와 고성을 지르면서 장시간 대치했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에 무슨 그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든가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든가 그런 황당한 이야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빨리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근데 조 소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 냈잖아요. 민주당 의회 폭거에 저항하기 위했던 거고,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독재 정권에 항거하자, 이런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도 충격적이고, 네. 실은 장동혁 대표 메시지도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이번에 1주년 때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또 계엄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죽은 권력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그리고 잠재적인 수권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또 그냥 그 이상한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위협을 오히려 부활시킨 꼴이다. 그래서 좀 사안이 좀 다르고, 그리고 실은 1시 30분쯤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됐었잖아요. 저는 새벽에. 의회가 양당이 잘못하는 것도 서로 있고 등등 비판받을 것도 많이 있지만 오랜만에 의회가 제 역할을 해줬던 사건이었다. 그래서 실은 원래 행정부 독재 개념은 있지만 개념적으로 의회 독재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먼저 나와 있거든요. 원래 민주주의 자체가 의회를 중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 평소에 받을 경우도 있고 저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의회가 좀 제 역할을 해줬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의회 독재 개념이 없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네네. 지금은 저희가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반론하겠습니다. 네, 뭐 정치학적인 개념보다는 의석 많다고 다 강행하고 또 협치 안 하고 밀어붙이면 그게 뭐 의회 독재자 뭐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의회 독재 얘기 나왔으니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도 할 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가 나왔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거기에 또 동조하는 듯한 얘기를 또 강하게 했고 사과도 사실 하지 않으면서 공식적인 거부라는 건 뭐 없겠습니다만 사과하지 않았고 내놓은 얘기들이 야 이거 이래서 되겠나?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원조 친윤이라고도 이제 일컬어졌던 윤한홍 의원이 면전에서 지적을 하거나 또는 야 대구에서 시장까지 지냈던 권영진 의원도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 큰일 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먼저 국민의힘 이제 몸담고 있는 이제 송영훈 전 대변인이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얘기 듣고 그다음에 또 이제 네. 이어가 볼까요?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 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기사 제목에서 계엄의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탄핵의 강보다 깊고 넓고 건너기 어렵다라는 네. 의미겠죠.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배가 계엄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배 선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선장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배가 육지에 빨리 도착하도록 해줘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지 본인이 바다 구경을 오래 하고 싶다고 해서 바다 위를 몇 바퀴씩 선회하고 있을 그 자격은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밤이 지나도 배가 무태 다다르지 않으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나 승객들이나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GPS 띄워보게 되어 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지금 계엄 1년을 맞아서 여러 의원들이 낸 사과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다 합치니까 40분 정도 되던데 꽤 많아요. 그리고 절반 정도 되잖아요. 공개적인 의사표명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장동혁 대표가 민심의 중앙값은 고사하고 일단 당심의 중앙값부터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아끼시는 분들도 네. 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메시지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소야대로 바뀌면 계엄해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엄히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계엄의 바다 건널 수 있습니까? 건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봐야죠.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럼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렇진 않고요. 예.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 이런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내부와의 싸움이고 장동혁 대표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만으로 국민이 이제 약간 외면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몇 분의 의원들이 사과하고 원조 찐윤이었다는 윤한홍 의원이 약간 쓴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12.3 이번 1주년 때 많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사과하자 반성하자 이런 목소리 있었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 외면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국민의힘 분위기를 볼 때 이거 내부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국민 귀에는 들리지 않고 지도부가 하는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네. 저는 그거 봤을 때는 전혀 그 장동혁 대표를 신뢰할 수 없고 국민의힘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는 너무 충격적인 게 예. 제가 앞서서 이제 계엄할 때 그 대한민국이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가지고 상처났다고 했는데 예. 언제든지 다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밀어서 저희 그 대한민국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잠깐 이야기가 들어갔던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드라이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네요.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옥중 메시지가 갇혀가지고 재판받고 중형이 예고되는 사람의 어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자칫 풀려나면은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공포와도 연결이 되는 측면 잘 짚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윤한홍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좀 맞는 말은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왜 그러냐?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비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말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윤한홍 의원 말에 좀 공감하기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분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때 그 방어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관저 앞에서 관저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요? 약간 한편으로 개사과 느낌을 지금 아직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하는데 예. 뭔가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부당한 걸 그때는 몰랐을까? 그때도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실은 그때는 뭔가 권력에 줄 서야 되니까 네. 권력에 줄 설 때 되면은 국민들이 편 서기보다는 권력에 줄 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죽은 권력 되고 선거는 다가오고 또 본인은 당선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개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공개 사과를 했던 사람이 25명이면 그 중에서 그때도 같은 태도를 보였던 사람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뭐 등등 네. 뭐 진종호 의원이든 이런 분들을 거는 다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뭔가 이제 액면 그대로 보면 25명이라고 보면은 4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일부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일부는 개사가 수준이고 실은 당대표가 여전히 공식 입장은 저건 거고 4분의 3 이상은 여전히 이제 그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과 물론 지금 바뀔 수 생각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사과는 사과인데 네. 아직은 약간 이제 개사가인지 의심이 예. 있을 수 있는 그런 예.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최 소장님께서는 윤한홍 의원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에 대해서 이거 뭐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약간 좀 삐딱한 시선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송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최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윤한홍 의원은 그 관저 앞에 갔던 45인 명단에 없거든요. 혹시 정확하게 팩트 체크 된 것인지 중간에라도 제작진에서 좀 네, 찾아봐 한번, 주시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한번 그리고 찾아주시고요. 예,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메시지를 냈느냐보다도 내용 자체가 다 맞는 말이잖아요. 어제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한 6분여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브에 가면 그 영상 전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봤더니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때 늦은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늦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맞는 말을 쓰면은 과거에 잘못이 있더라도 일단 그 잘못에서 벗어나서 이제라도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대로 평가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진심이든 아니면 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든 뭐 생각이 바뀐 거든 뭐 선거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든 뭐든 관계없이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내년에 또 큰 선거 있잖아요. 야 이거 장동혁 체제로 쭉 가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뭔가 바뀌어서 TK 비대위가 정말 나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지 또는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개혁적인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랑 또 싸우려고 할 건지 여러 가지 좀 대비를 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사고한다고 하면은 합리적으로 네. 생각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태세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당 대표들이 본인 임기와 상관없이 선거에 지면 무조건 사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 지면 사퇴예요. 당 대표 임기 끝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지방선거를 져서 대표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올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약간 유력하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본인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쉽지 않죠. 예. 본인도 한동훈 대표 공천을 안 줄 거고. 네, 가까웠습니다만 이전에는.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만약에 그 예. 당내 권력을 잡게 되면은 장동훈 대표 공천을 못 받는데 장동훈 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의 중도 포지션을 한동훈 대표한테 뺏겨서 어쩔 수 없이 전환길, 윤어게인 이 그 극우 아스팔트 우파와 같이
손을 잡는 이런 형국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초명사가 3일 초과에 몰려가지고 할 게 네네. 없어서. 어쩔 그래서 수 저는 없이. 지금 장동현 대표가 최근에도 12.3 때도 개헌 메시지 약간은 낼 것 같았는데 안 내고, 그리고 지금 그 지방선거 공천 룰도 5대5에서 당심 더 우위로 하는 7대3으로 바꾼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장동현 대표는 태세 전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구구한테 기댈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조 소장님?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선거운동 도와주시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걸로 봐야 되는데 본인의 생존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보기엔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결국 우리가 뭐 중도가 어느 정도 캡하냐 이러저런 논란이 있지만 중도가 있다 자체는 여러 가지로 파악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떨 경우는 뭐 진보 또는 보수가 소극적 지지층, 그러니까 현 지도부에 반대하는 그 지지층들이 있기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중도로 바뀌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지난 대선을 복귀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만 보면 1대1로 보면 8.4%를 이겼지만 이재명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 합계와 그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합계를 보면 이걸 범진보 범보수로 표현하면 0.9%의 초박빙 선거였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경우 그런 사람이 인물의 전면에 서면 민주당도 안심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초박빙 구도가 밑에 침전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위에서 이제 현재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자체도 또 하나의 팩트이기 때문에 두 가지 팩트가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제 장동혁 대표라든가 뭐 윤어게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선거 승리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혁신을 하는 게 실은 민주당한테 오히려 위협적인 거고 그럼 민주당도 조금 더 이렇게 긴장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눈치 보며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민주당에서도 야 장동혁이 저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세게 나가면 어떠냐라는 그런 좀 안주하는 경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이러저런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것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치 전반을 안 좋게 만들고 있다 생각을 해요. 보수도 망치고 진보도 망치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설도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가 야 이거 정권에 좀 도발했다가 이거 응징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제 1인 1표제로 바꾸자는 그런 당원 당규 개정안 중앙위에서 부결되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얘기 살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민주당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살펴봤고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 아까 그 윤한홍 의원 관련해서 원조 친윤이었다라고 하고 또 관저합 시 얘기했는데 찾아보니까 관저합 시는 참여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좀 확인이 됐고요. 네, 확인됐고 민주당 얘기할게요. 민주당 얘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김남국 비서관 사퇴라든지 또는 장경태 의원 이야기 앞서서 어제 있었던 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 중앙위원회 부결 요거 예상을 하셨는지 먼저 여선홍 부대변인께 좀 여쭐게요.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중앙위 안건이 사실은 부결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몇 해 전에도 이재명 대표 때도 부결된 안건이 하나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뭐 약간은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당무위 거치면서 내용도 약간 좀 수정 보완됐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 투표는 약간 무난하게 당연히 통과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였어요. 아니 실제로 어제 그래서 발표할 때도 당연히 통과됐겠지 하고 읽다가 이게 뭐야? 틀렸는데요? 다시 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당원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당 부대변인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1인 1표제 찬성하는 쪽입니다. 제가 2016년에 지금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몇 분을 해가지고 혁신위를 꾸렸었는데 그때 혁신위 안에서도 계속 이제 전국대의원 권한은 낮추고 권리당원 권한은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당 논의가 이어져 왔거든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번에 이제 약간의 이제 정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아마도 일반 당원, 권리당원의 생각이고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은 1인 1표제를
태생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본인들의 권한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대의원 임명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의원 표 가중치를 낮추는 거는 그들은 원래 싫어하고 권리당원은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게 무산돼 가지고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른바 동정표죠. 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역시 정치 엘리트들이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요? 중앙위의 이제 예. 그 결과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청래 대표도 어제 이제 다시 한번 부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조금 해석을 하고 뭐 정청래 대표의 큰 타격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은 약간은 조금 뭐 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혁 시도였는데 실패했고 정청래 대표에게 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내주셨고, 근데 송영훈 전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이죠. 불신임이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배경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민주당이 당대표의 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당으로 아직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반영이 된 겁니다. 명청 갈등에서 아직은 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등은 사실은 국정 운영 노선이나 어떤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형적인 권력 다툼이거든요. 당대표의 당을 만드는 것은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중앙위원회 표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이제 눈여겨볼 점은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연임 도전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꾼 거 아니냐는 또 시각이 존재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게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예. 자기가 뛸 경기에 자기가 라인 그려놓고 뛰는 선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그렇죠, 기본 그렇죠.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기류까지 겹쳐져서 정치적 불신임으로 나타난 건데,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은 예.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던 분들도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반대하는 힘의 크기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를 정청래 대표 스스로 제공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상이 오래갈 겁니다. 내성을 한다. 예, 예. 저 한마디 말씀드리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반대가 많아서 부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적 의원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률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재적에 하는 거에 찬성표가 많아야 돼, 과반 이상이어야 돼 가지고 그렇죠. 한 거라서 이거 단순하게 이제 반대표가 뭐 많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민주당 당원상 네. 제적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가결되는 거잖아요. 예. 안 들어가 버리면 나는 가장 확실하게 이거 가결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현역 의원 중에도 아예 들어가지 않은 의원이 수십 명, 40명인가요?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불참이나 기권도 뭐 반대의 의사 표시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부결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중앙위 투표가 원체 이제 약간은 좀 어려운 거였어요. 권리당원 표 올리는 게. 왜냐면은 그 권리당원들이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고, 매번 사실은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막판에 항상 이렇게 꺾였거든요, 의지가.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때도 60대에서 20대 1로 바꿨던 거였고, 네. 이번에 1대 1로 바꾸는 거였는데 이것도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저는 이게 큰 흐름에서는 아마도 이게 나가야 되는 방향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재밌는 사건이었어가지고 이제 표를 예. 원래 좀 정리했었거든요. 팩트를 좀 확인했었거든요. 네, 최 소장님. 중앙위원이 총 596명이에요. 이게 이제 제적인 거죠. 네. 그러면 과반이 되려면 299명이 됐어야 돼요. 네. 그런데 찬성이 271명이어가지고 비율로 치면 45.4%가 찬성을 한 거고, 물론 투표 참여자가 373명이어가지고 투표 참여자 대비로는 한 72.몇 %인가를 얻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28표 차이로 부결됐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 통과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항에도. 왜냐하면 그렇죠. 제적이라는 조항은 이번만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거에 통과되었던 뭐 1인 1표가 됐건 뭐가 됐든 거 과거에는 통과됐는데 아무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통과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저도 이번에 이제 이게 제석이 아니라 제적이라는 게 좀 약간 뜻밖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의 헌법 개정 사안 역시도 제석이 아니라 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석 3분의 2가 아니라 재적 3분의 2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은 중요한 안건인 경우 재석이 아니라 재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있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그렇죠. 거죠. 일부 의도적으로 요건을 엄격한 거기 때문에 뭐 과반은 넘었지만 3분의 2가 안 됐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안 자체를 중요성을 그거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는 좀 재밌게 아까 우리 송 대변인이 말한 거랑 다르게 정치는 선수가 룰을 만드는 이상한 산업으로 봐야 돼요. 축구나 스포츠는 안 그렇지만 네. 정당법도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선거법도 국회의원들이 만들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예. 정치는 근데 약간 또- 좀 이제 뭐랄까 본인이 출전하는데 본인들이 라인을 긋는 약간 독특한 산업이라 봐야 되는데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 두 가지가 혼재한 것 같아요. 뭐죠? 1인 1표가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한 견해 차이들이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약간 반대하는 분도 있고 다른 명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분들의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는 민주당은 수도권 당원과 호남권 당원을 합치면 약 75%예요. 그러면 영남과 충청권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과거 그렇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전국 정당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런 걸 문제의식을 담아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의원 제도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 호남과 수도권이 과대 대표되는 거 아니냐. 나머지 상들 약세 지역은 좀 점점 과소 대표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그런 명분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고 뭐 또 다른 반대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앞에서 이제 송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불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정치권의 다수의 전망은 정청래 대표가 차기에 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지난번 박찬대 후보랑 붙었을 때 대의원 선거는 지고 권리당원 선거에서는 압승을 했거든요. 한 26, 7% 정도로 이겼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게 권리당원 비중을 좀 높이고 대의원 비중을 줄이는 게 유리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의도가 뭐였건 그리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진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데 네. 평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아무리 선수가 라인 그려놓고 뛰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게 평론의 역할이에요. 선거법만 해도 우리 여선홍 부대변인도 선거 도전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기득권이 얼마나 셉니까? 선거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앙선관위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매년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입법 의견을 냅니다. 양이 되게 방대해요. 보면 한 40가지 이상씩 그 정치개혁을 위해서 선거법을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현역 기득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러면 장외에서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지 현실이 그러니까 뭐 선수가 라인 그려놓고 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평론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재촉을 시켰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의결을 했을 때 그것이 정당한 의견이냐 부당한 의견이냐 그것을 비판하는 영역이 평론 영역인 거고 제도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도 자체는 팩트의 영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입법권을 국회에 속하도록 헌법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다르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제 말이 안 끝났어요.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라인을 그려놓고 뛰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칙을 비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에 직면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연임 도전을 안 할 거면서 당원을 개정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힘이 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결국은 본인이 라인 그려놓고 뛴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네. 정치는 라인 긋는 산업이 스포츠는 라인 긋는 산업이지만 정치도 그래야 된다는 말이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예, 거예요. 정치가 정청래 대표가 정당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치가 스포츠보다는 공정해야죠. 시청자들께서 듣고 판단하실 겁니다. 네, 뭐 당위와 또 현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두 분께서 사실 하시는 말씀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사실 민주당 얘기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논란도 있고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김남국 사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뭐 형님, 누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러날 사람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부탁을 한 사람이 뭐 청탁이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쓰지 않을게요. 그렇게 문자 메시지 보낸 사람이 더 잘못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당내에서는 안 나옵니까?
네, 우선 이제 뭐 이 김남국 뭐 전 비서관,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그 두 분께서 약간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것 같아요. 당도 알고 있고 대통령실도 알고 있어서 빠르게 조치했고, 김남국 의원은 사퇴했고 바로 대통령실 수리했고 당에서도 엄중 경고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진석 의원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인도 약간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는 무리가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더 이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뭐 좀 의문부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문진석 의원이 더 약간 자중하고 이런 모습으로 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사실 뭐 고발은 됐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냐. 뭐 다른 게 있을지 몰라도 네.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이 이재명 정권이 인사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청렴이라든지 공정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자칫 좀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게 드러났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대통령실의 시스템 왜곡입니다. 왜곡이다. 그러니까 이건 김남국 사태가 아니고 김현지 사태라고 불러야 정확한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남국 전 비서관이 주고받은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의 핵심은요. 네. 훈시기형 현지 누나를 김남국 비서관이 언급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문진석 의원이 맞아 살펴줘 하고 웃음 표시 이걸로 응답하는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 문진석 의원은 처음에 강훈식 실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훈시기 형과 현지 누나를 얘기합니다. 네. 자, 김현지 실장의 보직은 제1부속실장이에요. 대통령을 수발드는 자리이지 인사 담당자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번지수가 안 맞다고 생각했으면 문진석 의원이 그게 무슨 소리냐 생뚱맞게 거기서 현지 누나가 왜 나와 이랬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맞아 살펴줘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답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대통령실의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김남국 비서관도 현지 누나가 맞는 번지수라고 짚었고 문진석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거예요. 즉 이건 여권 내에서 이미 그런 상황이라고 널리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대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김남국 사태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예. 김현지 사태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헌법 존중 TF를 통해서 그 공무원들 휴대전화 들여다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가장 엄정한 공직기관 감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 하실 겁니다. 감찰을 해라. 이게 김현지 사태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강훈식 사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문진석 회장 그 의원의 멘트가 되게 재밌는데 네. 그 뭐 남구가 우리가 중앙대 후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그랬어요. 네, 그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김남국 비서관이 원래는 이제 그 현주 누나한테만 보내면 됐을 텐데 예. 훈식이 형이랑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주 누나에게 추천할게로 해서 이제 훈식이 형을 앞에다 뒀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문진석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반대할 거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얘기는 이 말 자체가 내가 추천했는데 반대한 걸 여러 번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아 이미 그렇게 했는데 그 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부딪혔다. 김남국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야 내가 추천하면 반대할 거니까 네가 좀 해줘 이 얘기잖아요. 예. 네가 중앙대 후배고 여기 피추천자도 이제 중앙대 후배니까 그 얘기는 본인이 여러 번 추천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뚫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강훈수 실장이 안 돼 예. 하니까 이제 쿠션을 쳐가지고 한번 뚫어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강훈식 사태라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거 긍정적 아닙니까? 의미에서 네. 이제 강훈식 사태인 건데 우리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뭐 주진우 의원 등등이 그 이제 김현지 실장이 뭐 실세고 다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약간 씨 웃으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약간 자신 있게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진석 의원도 부적절한 처신이고 김남국 의원 그 비서관도 부적절한 처신이었지만 초기에 그리고 이제 그런 이 김현지 실장이 했다라는 게 있었죠 당시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는 나름이 작동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약간 간접적 정황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우리 최 소장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해주신 부분이 네. 결국은 이 문자 메시지의 핵심이 김현지 실장이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자 보세요, 문진석 의원이 내가 추천하면은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단문을 하면서
훈식이 형하고 아. 현지 누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강훈식 실장이 반대해도 그걸 뚫어서 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김현지 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허. 이 부분까지 잘 보면은 예. 이 문자 메시지의 핵심은 명백하게 김현지 실장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아까 전에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김남국 비서관이라는 말이 맞다라면 그 현지 누나한테만 문자를 보내면 됐었겠죠. 굳이 이제 두 명한테 보내는 건 네. 원래 이제 그 정치권에서 뭐 대통령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양한 루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을 텐데 그래서 실은 이쪽으로도 눌러보고 저쪽으로 눌러보는 건데 실은 이제 그게 인사위원장으로 잘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면이기도 한 거죠. 그 제일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문고리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 관해서 부속실장은 애초에 눌러볼 수조차 없는 위치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이야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 네, 해석 같은 텍스트인데 또 해석이 여러 가지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예, 제가 뭐 청취자분들께서. 한마디 네네. 보태자면 더 이상 뭐 이야기 안 나오는 게 좋겠지만 뭐 예를 들면 네. 김현지 저는 그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그 부속실장으로 간 게 나 이제 인사 안 하겠다고 간 것 같거든요. 총무비서관은 실제로 본인의 권한이 인사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 인사는 총무비서관이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청와대 인사는 이제 안 할게, 인사 안 할게 부속실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손 뗀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거의 최초였던 것 같은데 어제 조선일보와 전화통화 인터뷰하면서 예. 원래는 안 하는데 진짜 본인이 네. 억울해서 한 것 같아요. 나 유탄 맞았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혹시나도 억울하다. 네, 억울하다. 나 인사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예. 내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은 아마도 뭐 예를 들면 저는 김남국 뭐 의원이 이제 뭐 내부 사정은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거기까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뭐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같이 의원했던 동료 의원이었던 뭐 그 문진석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네. 인사치레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실제로 그 김현지 비서관이 김현지 실장이 그런 인사를 받고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실제로 그거 한다고 해도 이 나왔던 자리 있잖아요. 네. 자동차 협회 자리장이 네. 네.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약 실세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굳이 뭐 김현지 실장한테 그리고 본인이 김현지 실장이 실제로 했을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네. 반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비서관이 인사를 담당하긴 하는데 3급 이하 행정관까지만 하잖아요. 그 위로는 원래 안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아니, 청와대 인사는 그냥 총무비서관이 한다고 아니, 보는데 그런데 행진 인사도 다 총무비서관이 합니다. 제가 뒤이어서 드릴 말씀이 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여기 민간기관이잖아요. 5개 완성차 업체가 회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력이 이 인사에 관여하는 순간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애초에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다고 해도 관여하면 불법인 자리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인사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무비서관이든 제일 부속실장이든 관여하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애초에 논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네네. 조선일보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전화통화를 했던데 자 김현지 실장이 원래 언론의 취재도 잘 안 되고 인적사항조차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동안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통화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악재가 발생해서 그 악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전파해야 될 때 보통 단독 보도를 하게 될 매체로는 정치 스펙트럼에서 좌표가 가까운 매체보다 오히려 멀리 있는 매체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은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은 일종의 기관지 내지는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매체가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원래 멀리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통화를 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혀서 지면에 실리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에서도 이렇게 아픈 부분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만큼. 또 억울해서 그런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까지 추론을 해보면은 이것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현지 누나를 저희가 좀 알아야지 정확하게 뭐 이런 분이다 이거 아닐 거예요 또는 뭐 이거 문제 있죠라고 할 텐데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맥을 해석하다 보니까 세 분의 입장이 다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펴봤고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아 있는데 뭐 장경태 의원 이야기는 사실 뭐 진실 공방으로 갔기 때문에 뭐 평론의 영역이 뭐 이미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세 분 뭐 특별히 그 사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좀 장경태 의원 말고 네. 그 사건보다는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그 얘기한 게 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예.
조국 혁신당이 어제 특별 뭐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해가지고 민주당 안 데려가면 이거는 위원 제청이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거나 또는 심지어 헌재에서 받아들일 경우 위헌 가능성 해서 나중에는 그 절차에 의해서 무죄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조국 혁신당이 이런저런 이제 생각하는 대안으로 뭐 무슨 법관회의라든가 등등을 얘기했어요. 예. 재밌게도 법관회의 자체가 이게 지금 위헌성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혀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처음으로 민주당 안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기한 게 흥미로운 거고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이 냈던 안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위헌 가능성 피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은 민주당이 아니 됐건 조국 혁신당이 아니 됐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 본인들이 조국 혁신당이 우려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및 최악에는 무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두 당 모두가 좀 신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어제 그 법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래도 법애국제 신설 이거 위헌성 있다.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선명하게 메시지를 냈다고 보거든요. 이 얘기 짧게 뭐 길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짧게 세 번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배선웅 부대변인.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내란 관련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다. 불가피하다. 만약 지금이라도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법부는 내란 재판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진행한다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 굳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국회 법사위에 굉장히 기가 막힌 법안이 올라왔어요. 뭐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더라도 네. 뭐 내란 외환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헌 제청을 받아줘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 심사에 올라왔는데 의도가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카드 돌려막기나 인사 돌려막기는 봤어도요. 위헌 돌려막기는 처음 봤어요. 이거 지금 법원에서도 다 법원장들이 위헌이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국 혁신당도 이런 거 하면은 윤 전 대통령 풀려난다고 하는 마당에 그러면은 법을 위헌으로 만들지 말고 시스템을 잘못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헌을 위헌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의 극복 과정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핵심이 이겁니다. 가장 헌법 바깥으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정신을 지금 흠집내고 손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안 됩니다. 네, 조 대장님 1분 남았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네. 본인이 윤석열 변호인이라면 민주당 안을 대환영할 거다. 시간 질질 끌다가 위헌 제청 신청만 잔뜩 하다가 풀려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판을 흔들고 뭔가 바꾸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대로 쭉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네. 네. 민주당 정신 차리라는데요. 네,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계속 반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단절하고 다시 내란 세력이 뭔가 내란을 일으킬 것 같은 않는 느낌을 준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굳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입법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 민주당이 결정하면은 다 통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선 소장,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